막막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겨낸 김 사장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온 건 지난 6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알바 청구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22살이에요. 수습서빙 면접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수 있어요? 당장 스케줄이 없는데도 먼저 나오고 싶다, 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얘는 자세가 됐구나, 일을 정말 하고 싶구나. 정식 출근 하루 전부터 일을 하겠다는 그가 마냥 기특했다는 김 사장. 그런데 아침 조회가 끝난 후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고 아버지가 여기 서 계셨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자네가 사장인가? 잘 부탁하네 하고 악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되게 벙치셨지. 강 씨가 오늘 처음 보는 일터의 큰 어른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저 끼라니까는 거꾸로 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수저 그렇게 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 했더니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좀 있으면 또 다시 거꾸로 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했더니 이거 물 받으라고 했더니 뜨거워서 못 받겠대. 여기서 이거 물 받는 건데 이거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물 받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건데도 이것도 뜨거워서 못 하겠다. 뜨거워요? 뜨겁고 추워. 또 상치우라고 했더니 들어서 못 하겠대. 식당에 가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데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안장하는 거지 우리는. 서빙이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돕지 않고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강 씨. 놀란 직원이 지적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짓들인데 거기서 카운트 보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얘는 같이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강 씨를 따로 불렀다는 김 사장. 어떡하면 이러겠냐. 저도 직장을 잃으면 안 돼가지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사장. 수저 거꾸로 꼈다며. 뭐 차가 거꾸로 낄 수도 있어. 거기 물렁거려서 사고 못 치겠는데 그랬다며. 참고 해야 되긴 한데 물렁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카운터 보면 안 돼요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근데 카운터 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알바한테 몇 명 지나갔을 것 같아? 처음 들어 진짜. 저는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치 일단 받을게요. 결국 강 씨는 1시간 만에 가게를 떠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다 몇 시간 만에 해고를 통보받은 곳은 무려 10군데였는데요.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강 씨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처음 온 친구가 그런 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준비되고 TV 보면 이러다가 아니면 뭐 휴대폰 좀 하다가 다리 아프다고 자기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그랬나? 그래서 오래 자기 못 써 있는다고 앉아가지고 세워라 이러고. 저희는 또 장사를 해야 되고 안마진이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데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근무하고 싶대요. 계속 근무하고 싶대요. 근데 네.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으면 일 못하는 거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출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사장님. 아니 채용이 안 됐는데 무슨. 사장님 저 출근하면 안 돼요? 네, 출근하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어쩐 일인지 그가 떠나간 가게엔 어김없이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해고를 할 경우 한 달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사장이 어겼다며 강 씨가 신고한 겁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고 말로 해고했다. 당장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달 전에 어떻게 말할까?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사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 씨와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일을 했으면 주 5일을 일을 했을 거다. 그거를 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450만 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 일주일 사이 강 씨가 받은 합의금은 모두 410만 원.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았는데 이름이 달라요. 가 아니라 으로도 있어요. 22살로 알고 있었는데 18살? 자신이 22살 강 씨라고 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만 17살의 미성년자 김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바로 이 점이 참 의아하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유, 법 잘하시네.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건 진짜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근데 갑자기 구두상으로 전화로 그만 나와라 한 거는 이거 일방적인 해고 사회에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해고 사유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 17살의 김군은 어떻게 이토록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을까? 김군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받은 뒤 한 자리에 모인 사장님들은 지금 한 가지를 의심합니다. 이거는 혼자 17살짜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거. 뒤에 있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게에 밥 먹으러 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네? 그날 5인 이상을 확인했대요. 김군이 작성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초수급자만큼의 삶을 살고 있고 아프신 할머니 병원비와 귀가 머신 할아버지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가장인데 편찮으신 외조부모가 혹시 김군의 조력자일까? 우린 수소문 끝에 그들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SBS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분 되시죠? 네. 부당해고로 신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 알고 계세요? 아, 저는 모르죠. 애들이 말 하나에 안 하잖아요. 해고는 당했어요. 한 1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반찬값을 벌어야 된다고. 근데 그만큼 좀 어려운가요, 형편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할아버지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분이 뭐 이런 노동법이라든가 원래 이런 법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예요? 학생인데 뭔 독공부를 했겠어요. 공부나 했겠어요. 할아버지와 이 일은 무관하답니다.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는 그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던 김군. 그는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 김군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혹시 예, 맞아요. 저희 그 SBS 공부마니아 와이프인데요. 네. 오케이, 반론하겠습니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김군은 할 말이 참 많아 보였는데요. 자기들은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전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 해야 되나? 사장들의 경각심 좀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0개 가까이 된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간 전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해요. 상대방들은 악당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한 사람들이다. 일단 심판을 진행한다. 이런 느낌. 왜 사장들은 법을 모르고 날 내보낼까? 친구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됐어요? 법에 알게 된 경로요? 노동청에서 좀 그 감독관과 좀 친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신은 법대로 사장들을 심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12월에만 410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화해를 한 건데 왜 이게 내가 부당하게 취득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말은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의심스럽다 해야 되나? 합의금은 화해의 대가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구조라면 일한다? 일 하실 건가요? 전 일 안 하거든요. 다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조금 사람들의 의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감사한 것도 있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을 카페 알바라든가 그렇게. 예, 그런 걸 좀 해보는 건 어때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1인 사업장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노무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 그리고 일시 며칠자로 해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를 안 한다면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한번 이런 경험을 아마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김군이 자주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김군의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군이 모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적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선 바른 길로의 이정표를 제시할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그건 아마도 바른 길을 걸으려는 스스로의 의지일 겁니다.
법이라는 거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황망함에 눈물부터 쏟아진다는 서은 씨. 진짜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만 하면 솔직히 계속 아직도 너무 공포스럽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된 건 2년 전. 당시 서은 씨는 바디 프로필 촬영을 앞두고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1대1 강습을 진행한 원장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다는데요. 서은 씨에게 요가 해목 위로 다리를 올리게 한 뒤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를 챙겨왔다는 원장.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원장님은 머릿결이 참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원장님 머리를 자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위를 딱 올려다 보니까 가위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거꾸로 매달려 저항조차 못하는데 5번에 걸쳐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자른 원장.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서은 씨가 해먹에서 내려오자 원장은 한 번 더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불과 1분 만에 수년 동안 기른 긴 생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원장. 잘린 머리카락이라도 돌려달라는 서은 씨의 요청을 거절한 원장이 느닷없이 화장실로 향한 겁니다.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한 뒤에야 변기에 빠뜨린 머리카락을 건네주며 서은 씨를 문 밖으로 떠민 원장. 경력 10년 차의 노련한 필라테스 전문가라는 그녀는 민 씨였습니다. 대기구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그리고 파워 플레이트까지 하고 있는 밸런스 하나는 끝내주게 잘 맞춰드릴 수 있어요. 운동하러 오세요.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SNS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민 원장. 두 사람의 악연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샵 손님으로 왔었어요. 저 메이크업이 마음에 든다고 엄청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3번도 왔어요. 자주 올 때는. 그러던 어느 날 민 원장은 SNS에 올릴 영상을 함께 제작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워낙 자주 온 단골이고 하니까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여자가 보면은 탈색을 많이 해요. 끝에가 다 바스러져서 앞머리가 그러면은 연출이 힘드니까 여기 끝에 내가 바스러진 것만 좀 자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동의를 구했죠. 분명 민 원장의 동의를 얻어 앞머리를 살짝 잘랐다는 겁니다. 이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잘랐다는 서은 씨. 이어지는 촬영 역시 성공적으로 잘 끝나 두 사람은 칭찬과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머리를 자른 거예요? 앞머리 잘라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까지 제가 잘라준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 원장이 23일이 지난 뒤에야 돌연 그때 앞머리를 왜 잘랐냐며 서은 씨의 머리카락 50cm를 자르고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서은 씨는 곧장 그녀를 폭력 혐의로 고소했고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정말 원장님 죄송해요. 이랬으면 저는 솔직히 용서할 마음까지도 먹었었어요. 하지만 서은 씨는 얼마 전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고소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쌍방 폭행이고 주변에 소문을 내서 자기 수입이 끊겼다. 협박? 저한테 1억 배상을 하라고. 손해배상 1억. 머리카락을 자르고도 되레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 원장. 민 원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아니에요? 운영하던 3군데의 필라테스 학원을 모두 폐업한 뒤 사라져버린 민 원장. 우린 수소문 끝에 민 원장의 집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방송 팀인데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이 사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그녀는 사건 당시 학원에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였는데요. 시댁 식구에는 다 알리겠다. 결혼식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겠다. 그래도 배우고 싶다 안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깨는 말해서 그 대가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이럴 때까지 괴롭힙니까? 서은 씨가 이 사건을 시댁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데요. 사건의 발단이 된 그날에도 민 원장은 자신의 앞머리를 자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랐어요. 왜 미용실에서 본인들은 그냥 뭐 끝에만 살짝 다듬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반이 다 날라갔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세한 차이이긴 해요. 솔직히 생계가 다 무너졌었어요. 쇼컷을 함으로 해서 스타일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잘렸어요. 앞머리를 자른 뒤 길이를 맞추기 위해 뒷머리까지 짧게 잘라야 했고 이미 예정돼 있었던 모델 일이 몽땅 취소됐다는 겁니다. 민 원장이 기억하는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쇼컷하는 바람에 촬영이 전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때문에? 그 머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린다고? 커트도 잘 어울려서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서은 씨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속상함을 공감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답니다. 저희 센터가 햇빛이 되게 잘 들어왔었거든요. 햇빛이 비추고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나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은 씨의 긴 머리카락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가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민 원장은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합의금을 건넸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봉투는 거기 테이블에다 올려두고 저는 솔직히 이제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또 합의서를 써야 되고 서로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체를 해야 되고 경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아무 안 받았대. 돈을 받은 적도 없대. 서은 씨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 서은 씨는 우리에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는데요. 어디서 줬다고? 원장님 주차장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젠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아니 준 사람이 기억을 해내야지. 정확히 제가 이런 시간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다 이체를 해드렸겠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번에는 합의금을 줬냐 안 줬냐로 소송 사기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 원장은 또 패소했답니다. 그렇다면 잘린 머리카락 때문에 촬영이 취소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앞머리를 자르고 이런 외적인 것이 바뀌면서 선생님과의 회사의 계약이 틀어졌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성실수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계속 돈을 요구해가지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헤어스타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각각 70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민 원장에게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자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다 쏟아부은 거였거든요. 잘 배워서 이제 필라테스 샵도 차리 이제 그런 다 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짱 두루뭉이 됐죠. 어떤 설명도 없이 민 원장의 사진만 인쇄돼 있는 수업 교재. 강의도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전문가 역시 그녀의 수업 방식은 다소 의아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수업 태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꼭 지도자가 알아야 하는 필라테스 6대 원리, 뭐 티칭 큐잉, 그리고 안전 수칙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공부할 수 있을지는 좀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면은 많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회원들에게. 그런데 수강생들은 민 씨의 수업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딸 때 무조건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자격증을 주니 안 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갑질을 많이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해서 들고 있대.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수업 안 되겠다면서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수강생들이 자신의 말에 반박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는 민 원장.
우린 다시 민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수업 중에 화를 못 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좀 있으세요? 제가요? 아니요. 소리를 지르시거나 휴대폰을 던지시거나 뭐 종이를 던지거나. 이제 제 나이를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둥? 어리다고 얕잡고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몇 번. 자신을 얕잡아 보는 일부 사람들을 엄하게 지도한 적은 있다는 민원장. 제가 많이 예민했었죠. 어릴 때 그렇게 해보니까 버거웠었나 봐요. 잘하려고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리 전문가는 그녀의 대화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늪에 빠진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합리화를 위한 표현일 뿐인 거고요. 관계에서 굉장히 피상적이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제일 먼저 단계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 정서적인 수용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냥 나는 묻지마 폭행 당한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내가 그런 일만 안 겪었어도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끝없는 법적 다툼은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형사고소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은 기한 자체가 이미 도과됐기 때문에 이제 뭐 혐의가 있다라고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짧았던 머리카락은 다시 길게 자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둘도 없이 각별한 사이였던 민원장과 서원 씨의 관계를 되돌릴 방법은 과연 뭘까요? 아마도 그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밤 9시까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새벽까지 배달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두 사람은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밥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가진 쌀로 해요. 고춧가루도 다 우리 국산이에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있지. 까다롭고 꼼꼼하게 고른 국산 재료만을 사용해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만든다는 부부. 그 마음이 통한 걸까? 옆에 먹어본 함박스테이크 포함해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맛집 정말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장사 오래오래 해주셔야 합니다. 짠! 손님들은 배달 어플에서 늘 별 5개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란 베이컨 다 타고 너무 매워요. 여기가 탔다는 요 밑에 이런데 도시락 밥 위에 얹은 달걀 프라이가 다 탔다며 항의글을 적어 올렸다는 한 손님. 김 씨 부부는 행여 음식에 실수가 있었나 살폈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상하는 사람이 음식에 약간 자존심 같은 게 있는데 평가를 줄 수가 없죠. 그거는 받으면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별점 1개와 함께 적힌 냉혹한 평가는 김 씨 부부의 가게에 크나큰 낙인을 남겼습니다. 열흘간 매장을 찾는 손님도 주문을 하는 손님도 뚝 끊겨버린 겁니다. 별점 하나를 남기고 떠난 유별난 그 손님은 사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느끼하고 맛이 없고 맵고 고기가 딱딱하지 아니면 뭐 씹었다든지 치킨 한 마리 양이 적다고 원하는 것도 많고 뭐 백종원이신데요. 확인된 것만 해도 20여 곳의 식당에 불만을 쏟아낸 손님의 아이디는 모두 같습니다. 물론 맛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까닭에 손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려 했다는 사장님. 하지만 그 손님의 주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이했다고 합니다. 거의 요청상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꽉 채워주죠. 거의 꽉 채워주시죠. 그럼 다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손님은 매운 음식을 시킬지언정 매워서는 안 되고 구운 음식을 시킬지언정 타서는 안 된다 합니다. 요청사항이 항상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 한 8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는데도 계속 들어와요.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사항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요청 사항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밥은 질지도 꼬들하지도 않아야 하며 음식은 간이 잘 맞아야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선 안 될 것이며 반찬과 소스는 많이 담아야 하지만 절대 세어서는 안 되고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식어서도 안 되며 출발 전 포장한 상태와 배달 완료 인증 사진까지 전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주문하는데 뭐 서비스는 뭐 주시나 없어요? 아 네네. 그러면은 음료는 따로 안 주시는 거죠? 네. 따로 저희가 음료는 나가는 게 없어요. 때로는 서비스까지 요구한다는 손님. 그런데 이 손님이 주문을 한 가게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리뷰한 거를 보면은 거의 신규 가게들에다가 위주로 리뷰를 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배달 어플의 식당 중에서 한 달 이내 개업해 리뷰 수가 적은 신생 가게들을 노리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가게로. 고객님께서 환불을 원하신다. 받자마자 이분이 이번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어떻게 환불을 요구를 하셨냐면 음식 회수 없이 리뷰는 아마 그 다음날 바로 올렸을 거예요. 제가 환불 안 된다고 하니까. 까다롭게 주문을 한 뒤 요청 사항과 어긋날 경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음식은 먹은 뒤라는 겁니다. 환불을 우리가 전에 한 번 해줬었는데 또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환불을 못 해줍니다. 왜 자꾸 공짜로 계세요?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는 올리는데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각오를 하셔라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먹고도 환불을 받은 손님은 공짜 밥을 먹으려는 악성 민원인이었던 걸까요? 그 손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저희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근데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불 요청을 하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딸을 시켜서 제가 안 시켜서 모르는데요. 누가 시켰다고요? 딸. 아이고. 연사 들리니까 서로. 이웃들을 의식했는지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는 중년 여성. 따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병원에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앉아 안 왔어요. 그 뭐 직장 생활 한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지. 그 병원에 있은 지는 거의 20년? 20년? 그때 따님. 네. 수많은 식당 사장님들을 공포에 떨게 한 까다로운 손님의 정체는 20년 경력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이렇게 별점을 하나씩 주는 거는 이거 요새 안 가나요? 최근에는 2, 3일 전에도 다셨던데. 굳게 입을 닫은 채 침묵하는 딸. 우리는 그녀가 지난 6개월간 쓴 장문의 악성 리뷰를 보여주고 그 이유를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좀 또다시 묵묵부답인 딸을 대신해 이번엔 어머니가 답을 합니다. 환불 요청을 왜 하는지는 모르는데 보편적으로 고기가 뭐 타든지 뭐 이런 식의 음식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몇 건이나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사진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음식이 탄 건가요? 휴대전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본 어머니는 자신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음식이 타서만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반찬이잖아요 지금요. 반찬이 매번 없는 식당이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찬도 보면은 꼭 이렇게 딴 집을 시켜도 마찬가지고 왜 오는 반찬이 오뎅, 오징어 젓갈 그게 끝이야. 아니면 계란말이 딱 그런 음식들이야. 이분들 직접 다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이거는 반찬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거의 사서 주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호프집 김씨 부부가 분명 어딘가에서 반찬을 사들여온 뒤 판매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 요구하시고 음식 회수 없이 환불 요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손톱에 뭐가 묻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켜 드시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직접 해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밥을 안 하는. 근데 따님이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네? 한 시켜보지 않아서 설거지도 안 했다. 한 번도요? 여태까지?
지난 여름부터 어머니는 몸이 아파 주방 일을 할 수 없고 딸은 요리 실력이 없어 입에 맞지 않는 배달 음식을 억지로 시켜 먹었다는 두 사람. 그 내가 댓글은 달지만다 그랬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 집에서 안 시키면 되지. 앞으로요 음식 안 시키고 그런 거 안 달게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사과를 해. 환불 요청한 거는. 너는 안 먹어도 나는 다 먹었으니까 사과를 해야지. 아니 내가 왜 환불 요청한 거를 왜 사과를 해? 거기에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환불 요청한 거지. 이제 앞으로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악성 리뷰와 항의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에겐 끝까지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은 두 사람은 앞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뭐 주문 자체적인 주문 거부는 아예 없어요. 저희가 보고 선별해야 돼요. 배달 어플에서는 악성 고객의 주문을 막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업주들이 일일이 주문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달 중개 업체에선 악성 고객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업주가 이게 발생을 하시면 해당 리뷰가 일단은 30일 동안 블라인드가 돼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나타나죠. 그거에 따른 평가를 돈 버는 사람이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부당한 평가를 계속 감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주문 차단 기능을 이 배달 앱에다 넣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에서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3번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주문 차단. 그래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길 거잖아요. 교묘한 트집을 잡아 별점 테러를 하고 사장님을 울리게 만드는 악성 고객은 이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일 뿐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청주의 한 전통시장. 지난해 봄부터 이곳을 찾고 있는 한 방문자를 상인들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주 와요 시장에. 방목하면서 막 이러면서 확 춤추고 막 그래요. 사고만 같은 이게 주름주름 매달고 멀쩡한 사람이 막 시장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 역시 최근 남자의 느닷없는 방문 때문에 고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가게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일상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남자. 그는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주씨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가 따라라라 울리면서 다들은 1초 있다가 바로 끊어버려요.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화하고. 남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다는 누군가의 장난 전화. 전화해달라고 누구한테? 네? 전화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뭐라고 왜 저기 쓸데없는 오지요? 그럼 나갈게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란 김 사장 어머니의 요구에도 남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전화하는 거지 내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싸움까지 벌인 남자 때문에 가게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 씨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했다는 김 사장. 쳐봐 막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마치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 보였다는 겁니다.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의도적으로 상을 뒤엎어 음식을 쏟거나 이런 사람을 여기서 놀아야 해. 시시급시네. 일부러 사람들에게 욕설을 해 화를 돋우는가 하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25살의 주씨.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남자의 일상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송 켰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씨의 개인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남자의 방송이 시작되자 한 가지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뮤직타임 좌표가 계속 올라오는데? 주 씨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해당 가게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댓글로 공유하더니 잠시 뒤 전화벨이 계속 울리네. 끊임없이 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 주점 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핸드폰으로 뭐 방송하는 아니, 전화가 와요. 이상한 전화. 전화 끊어지고 왔다 끊어지고. 이 사람만 오면 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만 왔다 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장난 전화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사장님은 이미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자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런 건데 전화하시기가 잘못이 내가 잘못이냐? 주 씨는 오히려 시청자를 탓합니다. 전화 테러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화 전화하는 사람이 잘못 전화까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니까 이거 받으니까 문제예요. 그죠? 우리 배달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전화 안 받을 수 없어요. 네? 이거는 하지만 이거 다 촬영되고 있고요. 완전히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영업 장사에서 그럼 우리 손님 못 받아요. 그럼 기억하세요. 어째 쫓겨나는 상황마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드는 듯한 주 씨. 자리에 눕는 것을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나나 싶었지만 자는 장면마저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다시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청자들에게 공유하며 기행을 이어가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계세요. 아드님 혹시 안에 있어요? 유튜브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뭐 미션 같은 걸 타더라고 상자를 눌러갖고 뭐 춤추는 거였다 뭐 별거를 다야 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그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외에도 어머니에게 폐륜을 저지르거나 어머 야야 빨리 가라 야야 지나간다. 햄스터를 학대하고 거북이가 사는 수조에 소변을 누는 등 동물 학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는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번에야말로 남자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아, 예. 밖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뭐 식당 들어가면은 이제 전화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제가 막 피해주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전화가 계속 울려대가지고. 문제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강제추행 그리고 건조물 침입이랑 절도랑 동맹은 이거 걸려있어가지고 재판 받고 있고. 그동안의 라이브 방송 때문에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주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왜 이 기이한 방송을 멈추지 않을까? 방송 컨셉 원래 그런 건데 그냥 미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제 잘못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아가지고. 아 뭐야? 야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행복한 이야기 YG 나왔습니다. 아 부럽게 한번 해라고요? 아 뭐게? 아 이거 후원 받아가지고. 아 부럽게 불서. 아 뭐야. 아 기억났지?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을 보낸 시청자가 시키는 대로 때론 몸을 움직이고 때론 소리를 지르며 한참 동안 방송을 이어가는 주 씨. 이 모든 게 결국 돈 때문이었을까요? 친구들은 안 만나요? 친구 없어요. 친구가 필요 없는 게 제 방송이 있으니까 제 방송 시청자들이 뭐 실제로 도움도 주기도 하고 뭐 친구를 뛰어넘는 우리 시청자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고 돈을 주는 후원자이자 함께 우리 방송을 만들어가는 동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 씨의 방송을 초기부터 시청했던 시청자는 지금과 당시의 방송 내용이 무척 다르다고 합니다. 하울은 요즘은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다니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주 씨가 처음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임 방송을 했지만 그 뒤 후원금을 주는 시청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학대와 폐륜, 민폐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씨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왜 그에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요구를 할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쾌감? 아니 재밌잖아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주면 다 하니까 묘하게 빠져드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 유튜브 방송은 언론법상으로 이게 뭐 언론 매체나 방송 매체로 지금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방송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실정이죠. 어떤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주 씨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라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 마지막 불꽃이라는. 아니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방송할 거라 가지고. 생각한 그런 방송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대한민국 1등 누구까지? 지금 부족해요? 더 욕먹어보려고 한번. 대한민국 1등 욕바지가 되고 싶다는 남자. 여러분들 뭐 오늘 궁금한 이야기 많이 왔잖아요. 그거 분량 몇 분 나와? 시청률이 몇 프로지? 그래? 그래도 나름 일단 100만 명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지난 5일 주 씨는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 씨와 악행을 부추기고 동조하는 시청자들. 그냥 엄청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방송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 계속 댓글을 달아서 행위를 도와주거나 심지어 그 상황에서 돈을 후원을 한다. 애초에 영업 방해를 같이 하려고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요. 시청자들도. 공동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지금 주 씨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다. 후원을 받으면서 남을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볼수록 이거는 괘씸해지더라고요. 저는 다시 뵙고 싶지 않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폐도, 학대도, 폐륜도 시청자들이 시켜 벌어진 일이고 그저 방송이 좋아 시작했다는 주 씨. 주 씨와 공범이 만드는 위태로운 생중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범죄입니다. 참으로 분하답니다. 억울한 사정을 들려주겠다며 오리알 가게로 와달랍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오리알 가게가 두 곳입니다. 어느 쪽이 억울할까요? 네. 오른편 오리알 가게 최미자 사장님이 먼저 나섰는데요. 어머님 뭐 파시는 거예요? 나는 오리알만 팔고 있어요. 6년 전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 그 집이요. 야채하는 집이가 오리알을 시작했죠. 차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 여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가지고 한 거니까 일단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진실을 가져가고 있다. 서로 내 말이 진실이랍니다. 억울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우리가 자기가 잘 되니까 살았다고 그런 말을 거짓말 순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가게에서 오리알 때문에 시작된 갈등은 이른바 오리알 전쟁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거 오리알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오리알 전쟁. 이웃이 원수가 되고 시장이 전쟁터가 돼버린 그 속사정이 대체 뭘까요? 팔팔 끓여 삶아낸 뽀얀 오리알이 장보러 나온 이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춰 세웁니다. 이웃가게 히트 상품을 따라한 채소 가게. 이건 반칙 아닐까요? 그래 그럼 700 부족하면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 벌어서 갚아. 나는 그냥 서슴없이 그랬어. 6년 전 어렵게 오리알 가게를 차린 최 사장을 채소 가게 허 사장은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답니다. 처음엔 그렇게 먼 사촌보다도 가까운 이웃이었다는 두 사람. 그런데 일요일 날은 항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여기 앞에다 물건 나무 갖다 놓고 팔거든. 근데 싸지마 내 돈 다 갚더니 이 손 딱 끄면 여기까지만 피고 저긴 피지 말아요. 자기 오리알 손님들 여기다 앉아서 먹게 하겠다고. 휴일이면 비는 주차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위치만 보면 오리알 가게에 가깝긴 합니다. 10년 동안 내 자리였다는 채소 가게도 이젠 내가 사용하겠다는 오리알 가게도
양보를 몰랐는데요. 때렸다고? 우리 집이? 네, 우리 집에 조그만 여자가 먼저 2번을 해서 2번 고소를 2번을 했어. 어머니 뭐 고소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때려가지고 누가 때렸어요? 주학태가 나를. 험담을 하면 모욕죄, 몸이 부딪히면 폭행죄. 다정했던 이웃 간에 어느새 고소 고발이 난무했답니다. 결국 고소 취하해라 벌금 안 나오게. 그래 안 한대요. 계속 안 한다니까 그때에서 내가 그랬지 결심 먹었지. 여자걸로 그거 채로 나 오리알 여기다 판다 통보를 했어요. 오리알만 팔던 최 사장에겐 타격이 클 텐데요. 오리알 단골 어디에요? 채소 가게는? 채소 가게 오리알? 채소 가게의 오리알 단골이 늘수록 두 가게 사이에 감정의 골도 깊어집니다. 아니 10개 1,000원 팔아도 된다 할 때는 언제고 저기 취재 나올 때만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항시 진실대. 네. 처음에 몇 개? 처음에 2개 1,000원. 그 다음에는요? 거집이가 3개 1,000원 나서 난 4개 1,000원 또 했었죠. 아 그래요? 그럼요. 5개 1,000원도 며칠 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4개 1,000원도 했었어요? 네, 아니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나 죽이려고 3개 1,000원 때리는데 붙어가지고 새로 채려서 나 이 정도 파워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보다 서로를 밀어낼 방법 찾기에 바쁜 두 가게. 일대 노점상들이 모인 단체라면 중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래야 저래야 할 권리도 없지만은 지금 뭐 양쪽 다 화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건너님 오늘 강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도 칼까지 쳤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하해할 정도가 되겠어요? 아 그건 내가 안 갔어. 그분 돌아가셨어요. 작년 4월 22일 허사장내 채소가게 앞에서 시장 사람들이 칼을 든 남자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 위에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지렸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놈 잡았다니까. 백주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하마터면 살인사건이 날 뻔했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찔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채소가게 허사장이었습니다. 이거 안 차면은 들지를 못해요 물건을. 지금도 해봐요. 1년이 흘렀는데도 선명한 흉터. 그날의 위험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조그만 문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경기에 일러요. 가다가도 문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도망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대체 왜 채소 가게 허사장을 공격한 걸까요? 피의자하고 알고 지내던 노점상 업주가 옆에서 오리알을 팔면서 자기네 업무가 좀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술도 마신 김에 좀 화가 나서 자기가 이제 가서 칼을 갖고 범행을 했다. 아는 사이?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최 사장 가게에서 오리알을 안주 삼아 소주 5병을 마셨다는 범인이 씨. 술김에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3월 22일 날 찔린 날에 이렇게 많이 녹음했어요. 무슨 말씀 다 있어요. 허 사장은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심상치 않아 녹음을 시작했답니다. 벌써 5년 됐나? 아니야 그러니까 초창년 2개씩 팔았어. 눈을 멀게 만드는 누구의 눈을 멀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이 씨가 채소 가게를 찾아왔답니다. 아니 우리 부커야. 그런데 누가 방길 조심해라 그랬냐고. 우리 그런 거 몰라요. 몇 마디 오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작심한 듯 칼을 휘둘렀다는데요. 그게 수상하다는 허 사장. 저희 아주머니가 미루미루 다 무슨 저 여자 보통 이제 계획장가 아닌 것 같아요. 의심의 화살은 평소 앙숙이던 오리알 가게 최 사장에게 향했습니다. 이거 왜 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거 왜 뭐 너 안지 3년에서 5년 됐다며. 이 씨는 분명 최 사장을 5년 전부터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게 어떻게 이름도 다 알고. 전 이름도 전혀 모른다잖아. 그럼 이 그 전에는 알고 있지는 않았고요. 모르고 있었죠. 저희들이 자작극 해놓은 거지. 언제 본 거예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전날 저녁 때 거의 문 닫을 즈음에. 그게 거의 나중에 알은이지만 그 사전 작사 같은 거더라고. 오히려 허 사장이 수상하답니다. 마치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허 사장과 친한 시장 사람들이 근처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칼로 찔러 걸 어떻게 알고 동영상을 찍어요?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누가 와서 칼 찔르고 칼부림하고 술 먹고 칼이 들르는데 그 상황에 바로 앞에서 이거 사진 찍을 사람이 있겠어요? 도망가든지 겁나죠. 하지만 자작극이라기엔 허 사장이 입은 상처가 깊고 최 사장이 사주를 했다기엔 또 증거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거짓인 걸까요? 그런데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범인 이 씨를 면회했다는 친구인데요. 내가 면회를 네가 이런 짓 할 사람이 아닌데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야. 자기가 1,000만 원을 받고 이걸 하기로 했다. 이 씨가 정말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우발적 범행이라 진술했던 이 씨. 그런데 뒤늦게 칼부림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고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답니다. 사건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네. 서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는데 없냐고 얘들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저기 해줄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고 난 거예요. 혹시 최민자 씨한테 돈을 받기로 했었나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네,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최 사장이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 허 사장을 혼내달라고 했답니다. 마침 돈이 필요했던 이 씨가 얼른 수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렇죠. 나는 이제 우발적으로 해서 이제 저기에서 근데 왜 몇 개월 있다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배우가 최 사장이라고 말을 바꾼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형량이 지금 더 늘어났어요. 만약에 사주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저희 아빠가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훨씬 더 오래 있고 더 벌을 받아도 그 사람도 같이 벌을 받게 하겠어요.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기 바란 건 피해자 허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 사장을 살인 미수 사건의 교사범으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최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허 사장의 지인들이 면회를 와서 배우를 말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다는 건데요. 면회는 이거는 왜 가신 거예요? 왜 진실을 밝혀주라. 그 사람이 나도 얼굴도 못 봤는데 왜 나를 찔르냐. 난 진실만 좀 밝혀주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아저씨도 가슴에 손 얹고. 살인 미수 교사 사건은 현재 법원에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문 모를 칼부림을 당한 허 사장만큼 최 사장도 뜻밖의 누명을 써서 억울하답니다. 내가 어제 300에 월 35만 원 살아요. 그죠? 아이고 그런 돈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뭐. 월세방 보증금보다 큰 돈을 들여가며 남을 다치게 해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나를 감옥 보내고 자기 혼자 오리알 팔아서 지들이 돈 좀 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최 사장이 길을 나섭니다. 직접 그를 만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데요. 혹시 이름이 잘못 전해진 걸까 싶어 다시 부탁해봤는데요. 최 사장의 이름을 듣고도 이 씨는 왜 면회를 거부한 걸까요? 부내란하고 사과하고 가려요. 원래는 안 사줘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면회도 안 해, 면회도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 고맙습니다. 됐나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다며 간식거리를 이 씨 앞으로 넣어주고 돌아섰는데요.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담당했던 국선 변호인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본인하고 피해자 지인들이 계속 접견을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최모 씨는 자기 구속됐는데 아무런 접견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위로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발적으로 벌인 칼부림 사건. 그런데 사건 직후 자신을 대하는 허 사장과 최 사장의 상반된 태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 거랍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죄를 갚는 게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죠. 고마운 허 사장에게 그녀가 바라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이 씨. 그 마음이 이를 꼬이게 만든 건데요. 변호사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제 그만 오해로 엉킨 실타래를 풀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저기 내 조카다고 이제 그럴 때는 가만히 있었어. 녹취록 있어. 내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안 돼요. 들으시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다고 거기 나왔잖아. 어디 나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가치도 없어요. 대체 언제쯤 서로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들까요?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는 전쟁 속에서 오늘도 동그란 오리알은 잘도 익어갑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오리알 맛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미움의 강만 뛰어넘는다면 두 사장님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리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장 잘 이해해줄 동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자, 언니 일로 오세요. 어머니 오리알 자랑 좀 해주세요. 오리알이요? 골다공증에도 좋지만 저 성인병에 최고 좋아요. 어머님 여기 오면 오리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언제라도 오세요. 누가 오리알이냐? 해가 지고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느껴지는 깨름직한 시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뭐 얘기를 해도 바로 뭐 이상하게 뭐 도청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탓에 창문을 모두 가리고 지낸다는 맥주집 사장 호용 씨. 작년 5월달부터인가 계속 담배 냄새 난다, 시끄럽다, 막 이런 식으로 경찰이 자꾸 방문을 해요. 지금 한 300건 될걸요. 9시, 11시에 꼭 나와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심히 신고를 해주시는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좀 많다 싶으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고, 손님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 냄새가 난다고 또 신고. 호영 씨의 맥주집을 경찰들의 단골 출동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누군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를 하고 무조건 들어가는데 오면은 건물 밖에 담배 꽁초가 널려져 있고. 매일 밤 영업이 끝나면 가게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가지만 출근을 하면 어김없이 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마 지나간 사람이 그랬겠지, 설마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빗자루로 쓰레기를 휙 날리고 손에 쥔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심지어 호영 씨가 자리를 비운 가게에 찾아와 슬쩍 담배꽁초를 두고 갑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남자 사장님, 옆집. 네, 옆집. 문제의 남자가 맥주집과 이웃인 쭈꾸미 식당의 주사장이랍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좀 전에 저희 가게에 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언제? 이래. 내가 안 했어 이러더라고. 사과는커녕 되레 맥주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는 쭈꾸미 가게 부부. 결국 폭행과 영업 방해죄로 벌금을 물고도 그들의 의아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편의점에 간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 순간에 막 가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거는 뭐지? 그러니까 직원하고 옆에 둘이서 뭐지? 했는데 저쪽에서 벽돌을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주사장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맥주집 손님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돌 던진다는데 너가 하면서 상관이야. 이들의 전쟁은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는데요. 가서 한 잔 팔아주면 그 다음날 또 빨간 모자들이 구청 단속반들 요즘날에 돌아가면서 다 떴다니까 계속. 우리 동네 집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저기 과일 가게부터 신고 안 당하는 데가 없어요. 맥주집을 찾은 주변 상인들 역시 어김없이 보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 장사 좀 되면 이제 좀 치셈하는 거지. 그만 마음에 이제 보고 이래 트집 잡을만 하면 들어 신고하는 거죠. 아이고 저 집은 돈 벌려 겠잖아요. 이 집 갈고려고 그래 하는 것 같아.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집이 장사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트집을 잡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가게 앞에서 이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여자 부른다고 똑똑똑 그 마주침 이제 그 문에다 빵 아니다 이제 가면서 춤추고 막 춤추고 그래 하면서 막 미쳐요 그냥. 실제로 맥주집의 손님 현황을 수시로 아내에게 전하며 손님이 없을 때면 흥겨운 춤을 추는 주사장.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도 안 하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자신의 식당 영업을 하는 대신 맥주집 주변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보란 듯이 불쾌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린 주사장 부부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SBS 궁금한 이야기를 Y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 맥주집이랑 좀 많이 다툼이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아니 저쪽에서 뭐 근데 왜 우리한테 근데 왜 당황한 듯 보이는 주사장이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맥주집 술집에서 모든 일이 발단이 다 생기잖아요. 담배 연기 들어오고 막 시끄럽게 막 사람들 막 깔깔깔대고 내 담배 연기 맞고 내가 폐암으로 뭐 걸려 죽을 판이야. 폐암 사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 억울한 거 누구한테 얘기해. 밤마다 건물을 울리는 맥주집의 소음과 손님들의 담배 냄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통받았다는 부부. 더 큰 문제는 호영 씨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처럼 포장 배달만 하든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같으면 발을 딱 갈라 자기 쪽만 딱 쓸어. 발 우리 쪽은 안 쓸어요. 분명히 자기들 손님들이 와가지고 담배 꼰족거리는 거 다 알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치우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없나.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호영 씨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재떨이도 다 양쪽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저쪽에서 왜 되도록 흡연하지 않도록 밖에 이제 문구도 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문구도 다 붙여놓고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쭈꾸미집 앞까지 대신 청소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자기 홀 손님들도 저희 가게 쪽에 와서 담배 피우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는 아무 말 안 했고 저희가 조용히 청소 다 해줬습니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주위 상권 사람들하고 이제 손님이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 막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제 불만이 있으면 말이라도 우리 손님이 담배를 무단투기를 한다 뭐 이러면 청소도 깨끗하게 해달라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앞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보복을 당해야 했다는 건데요. 다시 주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 담배 이렇게 불편하니까 좀 조심해달라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러면 괴롭히는 데가 가지고 내가 괴로우니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말을 안 했으면 그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 저분은 선생님을 괴롭힌다고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거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민폐 끼치기를 싫어한다는 두 사람에게 묻지마 보복을 당한 이웃은 호영 씨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워낙 시장단지다 보니까 주차가 좀 문제가 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 한 대를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1층에서 차를 2대를 자꾸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주차 못하게 하려고 꽃갈콘을 엄청 세워놨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욕을 또 써놨더라고요. 사용은 제발 뭐 제자리에 갖다 놓자 하면서 막. 라바콘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로 설명도 없이 욕설을 적어놨다는 주씨 부부.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때는 그냥 거의 남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랬는데. 야심한 밤 건물을 찾아와 오토바이로 자리를 선점하는가 하면 여러 대의 차와 라바콘으로 길을 막아 아무도 차를 댈 수 없게 합니다. 행여 그녀가 주차를 하는 날엔
하셨어요. 제 차나 제 사무실 관련된 차 오면 바로 구청 출동이요. 기막힌 일을 겪은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그 주인이 맥주집 앞에 차를 냈는데 딸이 보고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리 차를 찍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차 사진 찍으셨어요. 시 없으면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자기는 찍은 적이 없다면서. 왜 그래? 이들은 대체 왜 이웃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이웃분들이 싸우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건드린 적도 없어요. 우리 손님이하고 그전에 담배 피운 것도 없고 그 전에 우리가 뭐 가지고 뭐 괴롭힌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는 선생님이 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어디 앞에서 빨간가요? 우리 거 맞아. 우리 거 됐어요. 솔직히 먼저 와서 대는 놈이 임자예요. 그런 식으로 따면 지가 새벽부터 자리를 잡던가. 오로지 이웃들이 문제라는 주시 부부.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말고는 다 비정상이에요. 다 똘끼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볼 생각도 없고 만약에 내가 지내본다 한들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독하고 솔직히 악마 같아. 맨날 소음 신고를 누군가가 해서 경찰이 맨날 오니까. 그래, 우리를 100% 의심하는데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여기 사냐고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손으로 다른 넣긴 하지. 주변 주민들 쪽에서는 뭐 맥주집이라는 관계들하고는 다 저희들한테 신고 수익을 보낸다는 걸로 저희가 만약 안 가버리면 이제 승인의 목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도 안 간다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어느새 민원과 고발이 가득한 싸움터가 돼버린 골목.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뭘까요? 자기네들은 손님 왔을 때 그 손님들이 담배 안 핀다는 보장이 없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싸우지. 그냥 알아서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다 감안을 하고서 장사하는 거 아닐까요? 조금 손해볼 때도 있고 일 볼 때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한 발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 상인이 싸웠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럼 이 사람도 잘못하면 인정하면 그냥 끝인데 근데 아직까지 1년 넘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과를 하려 해도 이미 사과 시간도 지났고 그런 말들 다 필요 없고 잘해보자는 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가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야. 골목의 평화를 되돌리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랜 망설임보다 훨씬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서로가 안 싸우고 이렇게 더불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Thank you.